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안재홍입니다. 지난주 제주에도 폭설이 내렸는데요. 크고 작은 사고와 함께 농산물 한파 피해 등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폭설, 여름, 가을 할 것 없이 이어지는 폭우 피해. 그렇다고 가뭄이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지난해 남부지방은 최장기 봄 가뭄을 기록했는데요. 집중진단 제주, 오늘은 극한 기상 상황 아래 제주의 핵심 산업 시스템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먼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희 제주도의회 의원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 원장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강호진 제주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대표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윤상훈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전문위원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네 분의 전문가 모시고 기후위기에 직면한 제주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함께 토론해보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기후위기라는 말을 안 쓰고 기후변화라고 이제 많이 얘기했는데 최근에는 기후위기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우리 폭설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나 유럽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몸살 난다는 뉴스가 연일 끊이지 않고 있는데 조천호 원장님 어떻습니까? 기후위기의 상황이라는 것, 기후 상황이라는 것이 최근에 더 극심한 변화를 겪고 있나요? 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 자연에는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야지 정상인 것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속을 해야지 정상인 게 있거든요. 네. 그래 뭐 우리 사람 기분 같은 경우는 뭐 슬플 때, 뭐 기쁠 때, 뭐 이렇게 기분은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게 정상이고요. 예. 또 우리 성품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 사람은 그대로 그 유지가 되는데 만약 성품의 변화가 일어났다, 사람이 확 바뀌었다, 그럼 우리 뭐 죽을 때가 가까이 오지 않았냐? 우리 네. 그렇게 이제 표현하지 네.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날씨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야지 정상이에요. 날씨가 똑같다, 맑은 하늘이 오늘 하루는 좋겠지만 그날이 계속됐다, 그게 폭염되고 그게 가뭄되고, 비가 내렸다, 그게 첫날은 단비라고 하지만 그게 계속 내리면 홍수되고 장마돼 버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날씨는 이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제 기후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항상 지속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 기후 조건에 딱 맞춰서 우리의 이제 생존이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오늘날 이 지속을 해야 되는 이 기후에는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날씨는 변화가 일어나야지 정상인데 오히려 지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날씨로다가 지금 이런 위험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변하고 있고 예. 변해야 될 것은 변하지 않고 있고 예.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는 예. 말씀이시다, 그죠? 이게 최근에 더 극심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최근에 이제 그게 극심해졌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 안토니오 구테우스 이제 유엔 사무총장이 오늘날 우리 인류는 이거 기후 지옥을 향한 고속도로에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네. 이게 어떤 표현이냐? 지금 우리가 1.1도를 상승시켰어요. 이거 한 시속 110km 정도로다가 고속도로에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110km면 물론 거기서 사고가 나면 큰 사고는 나죠. 그렇지만 110km면 아직 정상의 범위에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만약 1.5도까지 올렸다, 150이고 2도까지 올렸다, 그러면 200km를 밟았다라고 하는 거. 2도도 이제 막질 않아서 3도까지 올라갔다, 이게 300km 밟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고속도로에서 300km는 곧 죽음을 의미를 하죠. 우리가 한 3도까지 올라가면 문명의 붕괴 수준으로 가게 된다라고 봐요. 네. 우리가 도로에서 시속 50km로 가다가 60km 올렸다, 10km 올린 것 같고서 우리가 위험을 잘 감지를 못하죠.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는 이미 110km를 밟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10km 이제 여기 가속될 때마다 이제 점점 뭐 운전대가 흔들리고 차가 흔들리는 걸 본격적으로 느껴지는. 그래서 지금 이미 1.1도가 올라왔는데 지금부터는 0.1도 올라갈 때마다 이 기후가 굉장히 이제 우리 눈앞에 굉장히 명백하게 보여지는 강하고 자주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으로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죠. 이 기후 지옥으로 가는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이러니까 굉장히 좀 실감이 나긴 하는데요. 기후 지옥이라고 이렇게 부르시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기후 위기라는 말이 거론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이게 뭐 로마 보고서부터 치면 지금 상당히 뭐 60년 정도 가까이 되는 세월 동안 얘기해 왔는데 그리고 리우 기후회의라고 부르는 1992년 기후회의가 끝난 지도 이미 30년이 지난 상황이고 그 사이에 세계적으로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온 것이 사실인데 근데 우리가 체감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점점 더 기후위기가 심해지고 있다고 하지 나아졌다라는 얘기는 보고서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지금 원인과
대책이 좀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밖에 우리가 지금 추론할 수가 없는 것인데 지금까지의 대응의 한계가 어떤 것이 있는지 잠깐 짚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윤상훈 전문위원님, 지금까지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뭐 다른 나라는 저희가 지금 평가하기는 그러니까요. 한국 정부가 추진해왔던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정책들 혹은 지방 정부의 정책들의 문제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저희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라는 제주바다의 시민과학자들과 함께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위기 기록들을 쭉 하고 있는데요. 네. 우선 좀 진단부터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저희들이 직접 보고 만났던 사례인데요. 제주에 있는 국립수산과학원인 한 연구원이 제주바다 조관대를 조사하고 나서 큰 한숨을 쉬더니만 제주바다 이제 생태적 임계점을 넘어간 것 같다. 그러니까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어떤 능력들이 상실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주 앞바다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조관대 이야기인데 예를 들면 갯녹음인데요. 이 제주바다 지역들이 이를테면 해저가 싹 사라지는 현상들이 굉장히 넓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제주 전역 동리 단위로 보면 97개 해안마을이 있습니다. 제주도에요. 여기를 다 확인을 해봤는데 전체가 갯녹음 심각 단계입니다. 갯녹음 심각 단계는 해조류가 30%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은 과거에 그렇게 풍요로웠던 톳, 모자반, 감태, 미역들이 일시에 지금 사라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가파도 수온을 한번 봤습니다. 2018년도 8월 달 평균 수온을 보니까 24.9도였어요. 근데 2019년도에 25, 2020년도에 26도,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28.1도까지 8월 달 평균 수온이 이상 고수온 현상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에서 해조류를 연구하는 연구자가 마라도에 갔더니만 미역이 한 개체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수온이 25도 이상 올라가는 상황에서 15도 이상 15일 이상 지속이 되면 미역이 포자를 퍼뜨리지 못하고 그 상태로 다 녹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에 이제 25도 이상 넘어가는 시점부터 해조류가 싹 사라지는데 저희가 수온만 가지고 추적을 해보니 제주바다가 2018년에서 19년 이 넘어가는 시점이 8월 달 최고 평균 표층 수온이 대략 25도를 넘어가고 있고 이 시점부터 해조류가 거의 사라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굉장히 낭떠러지 같은 변화죠. 이 표현은 가파도에 있는 해녀분들이 직접 했던 이야기입니다. 톳이나 모자반을 캐러 바다에 들어갔더니만 이게 일본 오키나와에서 나오는 바다 포도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톳, 모자반이 없다는 겁니다.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앞으로 이 바다 포도를 어떻게 생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해조류가 굉장히 잘 자라는 시기입니다. 서귀포 문섬에 가면 사실 모자반이 15m 수심이면 15m까지 쫙쫙 자라야 되는 이를테면 모자반 군락들이 가득해야 되는 이 다이버들은 일명 몰망이라고 하는 것도 몰망이 싹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제주도의 멸종위기종 제1호가 누구냐? 네. 어떤 생물이냐 이야기했을 때 제주 해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뭐랄까 재난 상황이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주 바다를 어떻게 보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해서 이 갯녹음을 포함을 해서 제주 바다의 어떤 변화들, 제주의 기후 위기, 생물 다양성의 위기들을 하나씩 따져나가야 되지 않을까. 우선 그렇게 현상 확인부터 좀 하고자 합니다. 네, 지금 현상 파악을 했을 때는 지금 재난 상황이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사실 선포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정도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조천 원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나 지방 정부들의 대응이 좀 실효성 없는 것들은 이런 위기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제 기후위기를 대응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대한민국 스스로 만든 과제가 아니죠. 그렇죠. 유엔에서 전 세계가 합의를 통해서 국제 정치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압박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와 관련돼서 이제 현재 우리가 어떤 협정, 파리기후 2015년에 맺은 파리기후 협정에 의해서 오늘날 이런 많은 이런 정책들이 지금 이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파리기후 그 협정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우리가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었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라고 하는 1.5도, 2도를 막기 위해서 줄인다라고 하는 저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우리는 여러 가지 생태적 문제, 앞서 이야기를 했던 바다의 문제, 여러 가지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기후변화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적응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있고요. 먼저 저감을 살펴보게 되면 현재 우리나라도 전 세계 기준인 2050년 1.5도를 막기 위해서 탄소 중립에 도달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선언을 해 있지만 그 안에 그거를 실현하기 위한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다른 이러한 선진국들처럼 재생에너지의 전환이라든가 이런 어떤 새로운 거를 통한 그 부분보다는 무슨 뭐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이라든가 아직까지 이거는 실용화된 기술은 아니거든요. 네.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나라의 이런 가난한 나라의 탄소 배출권을 사갖고 와갖고 돈 주고 사갖고 이런 굉장히 보면 적극적 대응이라기보다는 좀 피해가고자 하는 이런 측면이 있고요. 적응이라고 하는 그 측면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이제 여러 국립 이런 이제 기관들이 많이 있어서 각자 거기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하고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런 토론하고 연구하는 단계이지 이게 지금 실행까지 되고 있다라고 보기는 지금 어렵고요. 그다음에 파리 기후 협약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전 세계의 모든 금융이 기후 위기 대응에 맞게 조정이 돼야 된다라는 것도 파리 기후 협정 안에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그거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앞으로 이런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투자, 금융권의 투자를 갖다 줄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 재생에너지와 같은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산업을 곳에 투자를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뭐 석탄 발전소를 오히려 6개를 새로 더 짓겠다라고 하는 전혀 이 파리 기후 협약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오늘날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들으니까 좀 우울해지는데 실제 지금 기후위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대응하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조금 이제 지역으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제주 얘기로 내려와서 제주는 카본 프리 아일랜드라고 일찌감치 2012년인가요? 일찌감치 선언을 하고 지금 10년 이상 탄소 없는 섬을 만들겠다고 지금 달려오고 있었고 2030년까지 원래 그렇게 하겠다라고 주장을 해왔었는데 이 제주도의 카본 프리 아일랜드는 그러면 어떻게 좀 적용되고 있었는지 우리 강성희 의원님 먼저 말씀 좀 풀어주실까요? 일단 제주는 굉장히 환경과 밀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앞서 우리 뭐 윤 연구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바다를 다 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탄소 제로 섬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CFI 정책을 2012년에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CFI를 2030년까지 달성하는 게 목표인데 거기 달성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었던 게 재생에너지의 설비를 증량하고 에너지를 전환하는 거, 그다음에 전기차를 기존에 있는 뭐 예를 들면 무슨 경유나 휘발유를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를 좀 더 이제 전기차로 전환하는 거 이런 목표들이 있었지만 그 목표들은 전부 국가의 어떤 에너지 정책이라든지 국가의 이제 자동차와 관련한 정책들 그리고 국가 보조금 관련해서 정책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전기차가 보급이 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또 문제, 재생에너지 설비가 이렇게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또 제주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출력 제어가 2015년부터 저희 제주에서는 얘기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벌써 그것도 9년이 돼서 이제 사람들은 재생에너지의 설비로 전환해야 되는 건 맞지만 제주는 이미 뭐 이렇게 너무 많이 한 거 아니냐 이런 게 우려까지 나오고 있고 전기차 관련해서는 워낙 그 전기차의 여러 가지의 뭐 관련된 산업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간단하게서는 뭐 정비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것들이 또 산업군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는 상황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런 것들도 좀 대량으로 이제 그 전기차 보급을 하다 보니까 뭐 렌트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에서의 뭐 전기차 그다음 뭐 운송업자들의 전기차 관련해서 했는데 나타나는 또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배터리 수명이라든지 그다음에 충전기의 관리의 어려움이라든지 그래서 전기차가 원가 대비 비해서 지금 뭐 원가 대비해서 만약에 중고 뭐 차로 판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손해 보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이걸 앞서서 했던 제주에서는 굉장히 뭔가 도민들에게 피해를 더 주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최근에 굉장히 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형태로 해소하고 가야 될지가 앞으로 굉장히 큰 숙제로 저희한테 또 다가오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 카본 프리 아일랜드가 국가 정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딘 면도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예측치 못한 문제들에 직면해서 아직까지 좀 더딘 면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오영훈 도정이 출범하면서는 조금 더 정책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우리 강호진 센터장님, 대표님, 예. 이게 좀 오영훈 도정이 출발하면서 어떤 것들이 좀 바뀌었는지 혹은 좀 희망들을 보시는 게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핵심적인 내용이 바뀐 건 아니고요. 그 제목만 바뀐 거죠. CFI에서 네. 뭐 탄소 중립으로 갔는데 현재는 이게 구체적으로 도민들이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냥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보고서를 써놓는 수준인 거죠. 시행 계획만 세워놓긴 했는데 현실 세계에서 작동하지 않는 좀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아까 강성 의원님 말씀을 좀 이으면 그 카본프리 이후에 사실은 재생에너지 다음에 전기차 스마트 그리드인데 스마트 그리드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하다가만 정책으로 끝나버렸고요. 네. 전기차는 아쉬운 거는 전기차를 활성화시키면 기존의 차량을 줄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오늘 기준으로 하면 제주도 인구보다 많은 게 자동차거든요. 그 70만 대 넘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사실은 하나가 줄어들면서 이렇게 좀 전기차가 좀 줄여야 되는데 지금은 과포화된 상태가 돼버렸고 재생에너지도 활성화됐다고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은 시장으로 보면 너무 대기업 중심의 재생에너지 정책이거든요. 에너지공사가 있으면 공사를 좀 키워서 최소한 공공적으로 통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과포화 상태이기도 하지만 그 시장의 영역 자체도 공공이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면서 사실 정책적으로 따져보면 상당히 좀 실패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모자란 그런 측면이 있고요. 오영훈 도정은 탄소 중립 선도도시를 이제 주장하긴 하나 아직까지는 뭐랄까 정책의 구상 단계이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없는 약간 캠페인과 선언 중심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임 도정의 것들은 우리가 좀 평가할 과제를 좀 말씀해 주셨고 지금 현 도정 같은 경우는 계획을 잡는 단계다 이 정도로 평가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 계획 잡는 단계에서 조금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이 토론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주는 1차 산업과 3차 산업 중심의 도시라고 보통 얘기들을 하죠. 농업 중심과 관광 중심 그러는데 이 기후위기에서 농업과 관광이 가장 또 직격탄을 맞고 있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까 윤상훈 전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어업 환경도 굉장히 변하고 있고 또 농부들도 지금 굉장히 농사 짓기 힘들다. 특히 올해 귤 수확량 떨어진 것이 좀 증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또 관광업계도 굉장히 지금 많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어떤 산업 현장에서의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연구가 되었다고 할까요? 좀 준비가 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강원진 대표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농업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 2024년이 아니라 거의 15년 전부터 계획은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관행 농업을 줄이고 사실 친환경 농업으로 가야 되는데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친환경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농업의 면적이 변함이 거의 없어요. 네, 차라리 약간 줄었죠. 네, 계획은 화려하지만 현실에서는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제주 사회 농업 정책을 변화시켰다고 보기 상당히 어려운 측면 같습니다. 그럼 관광 정책은 어떻습니까? 관광은 현재까지는 이제 양적 성장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질적으로 전환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탄소 중립과 연계돼야 되는데 지금은 슬로건으로만 ESG 경영이라고 해서 포함은 되어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약간 경영 평가를 잘 받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 실제 관광 전체적인 분야에서 이제 에너지 그리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모습들은 약간 여전히 캠페인에 머무르 있는 수준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위기는 지금 뭐 기후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준비가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좀 들리는데요. 윤상훈 전문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제주도 운영이랄까 도정 운영의 어떤 기조를 이제는 좀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가 91년도에 제주도 개발특별법 만들고 2007년도에 국제자유도시 조성 관련된 특별법을 만들었죠. 이 세부 내용이 뭐냐면 여하튼 제주도 일원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거나 혹은 이제 국제자유도시 조성하겠다라는 것인데 이 자체가 지금 현재 숱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이게 자본의 국제적 어떤 이동과 그리고 대규모 개발이 사실 목적이었던 거고 이 자체가 사실은 제주도의 어떤 도정 운영의 기본 기조로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코로나 팬데믹 겪었지 않습니까? 이게 무분별한 세계화가 어떻게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고 인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사실 이 로컬 제주 자체가 굉장히 튼튼해야지 이 제주 도민의 건강대를 책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주 본연의 가치, 제주도의 가치가 뭐냐면 역시 생태적 가치, 경관 가치이겠지요. 이미 유엔에서도
탄소 감축의 기본 방향은 생물 다양성 보전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주도에 여러 산업들이 있죠. 제주도에서 지지하고 여러 이제 이 지원을 하고 예를 들면 큰 이 마트와 이 MOU를 맺는 예를 들면 감귤 농업이 있고 축산이 있고 광어 양식장이 있는데 저는 이제 좀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귤 양식장에서의 다양한 어떤 비료 사용, 축산 분뇨들, 광어 양식장에서 나오는 다양한 사료 배출수 문제들이 사실 이게 환경 수용성 내에서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지속 가능한 것인가? 제주도의 어떤 자연 환경 혹은 제주도의 어떤 생물 다양성을 이거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제주도의 산업들이 현재 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이 개발특별법을 이제는 어떤 생태특별법 정도로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윤상원 의원님 잠깐 부충하면은 네. 그 사실 제주특별법은 이제 개발 유지 정책은 맞는데 그 와중에도 환경총량제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환경총량제가 제가 보기에는 법률상은 존재하지만 실제 작동이 안 되는 거죠. 네. 10년 단위로 해서 말씀하셨던 대로 제주 지역 각 분야별로 총량을 정해서 그거에 맞춰서 가능성을 검토해야 되는데 지금은 계획만 화려하고 여전히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함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이제 궁금한 게 조천호 원장님 지금 예컨대 아까 원장님이 처음 시작하실 때 지금 1.1도 정도 세계 기온이 올랐다라고 했는데 한반도 전체 기온은 2도가 넘어섰고 제주도는 또 2.4도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제주도가 한반도보다도 전 세계보다도 훨씬 더 높게 이렇게 기온 상승이 일어난 이유가 혹시 뭡니까? 그 이유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북극권은 전 세계 평균보다 한 2배 이상 지금 빠르게 이게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북극권이. 그게 이제 거의 눈이 녹게 되면은 그전에는 햇빛에 들어왔다가 반사가 돼서 나갔는데 얼음이 녹고 눈이 녹으니까 이제 땅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온도가 그렇게 빨리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효과, 그 위도가 그런데 우리는 그 북극권의 영향을 받게끔 돼 있어요. 우리나라 기후 자체가.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온도가 위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빨리 올라가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 지난 이제 100년 이상 관측된 그 지점들이 보면 다 도시화가 굉장히 많이 된 지점들입니다. 그래서 도시화 효과가 좀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전 세계의 전반적인 그 트렌드를 따라서 지금 기온이 상승된다라고 보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제주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기에서도 이 변화 자체를 굉장히 빨리 지금 인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감귤 같은 경우 우리나라 이제 남해안까지 이제 생산이 되잖아요. 기온이 이제 올라가게 되니까. 그건 뭘 의미하냐면 지금 현재 그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동물 같은 경우 육상 동물 같은 경우는 10년에 약 한 16kg씩 그 북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해양 동물 같은 경우는 10년에 한 72kg로 지금 북진을 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바다는 이 대기보다 한 절반밖에 기온이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 물속에서는 이 열 전단율이 공기보다 한 24배나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금만 변화가 일어나도 금방 이 동물들은 못 견디는, 식물들은 못 견디는 이러한 상황이 물속에서는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제주 이제 바다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한라산 저 꼭대기에 아주 그 추운 그 기후에 그 적합한 이러한 나무들은 기온이 올라가니까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사가 돼버리는 이러한 상황들. 그렇게 되면서 결국 이러한 바다, 그다음에 육상에서 여러 문제들이 가장 지금 적나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제주도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제주도는 지금 이와 맞춘 어떠한 이런 정책적인 것들이 좀 굉장히 필요한 그러한 곳이기도 하다라고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어떻게 보면 한반도에 좀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좀 대응책은 좀 미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강승희 의원님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앞에서 세 분의 말씀을 들으면 기후위기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건 분명하지만 실질적으로 제주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우리 제주의 독특한 산업 구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관광이 어쨌거나 75% 넘고 있고 1차 산업이라고 하는 감귤 산업이 조수익이 1조가 조금 넘고 그다음에 축산 산업이 조수익이 1조가 넘고 양식 산업이 또 그거와 마찬가지로 1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관광 수입과 플러스 그런 형태의 제주도의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게
그러니까 다들 약간 멘붕인 거죠. 그러니까 기후 위기에 대응해가지고 산업의 구조라든지 산업의 내용들을 바꿔가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토대에서 바꾸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네.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농수축 경제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올해도 월동무가 엄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월에 워낙 기후가 변동이 심했습니다. 이렇게 비도 너무 많이 오고 기온도 너무 올라가서 무라든지 당근들이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상품성이 너무 떨어져서 지금 뭐 당근이라든지 무 같은 경우도 생산량 조절 실패하고 그다음에 상품성 떨어져서 판로에 대한 어려움이 생기고 이러면 농가의 소득 자체가 굉장히 또 들쑥날쑥 불안정한 상황이 돼버리고 감귤 피해도 올해는 굉장히 고온 현상이 오래되면서 열과 피해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노지에서 열과 피해도 났었고 하우스에서 키우고 있는 망감류도 벌어짐 현상의 열과 피해가 굉장히 많이 나서 올해 정말 감귤 생산량 자체가 어느 해에 비해서도 가장 적은 네. 생산량을 그러다 보니까 가격대는 또 그거에 비해서 그냥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 그러니까 이게 약간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스마트 농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그럼 가야 되냐, 시설농으로 그럼 가야 되냐. 그러려고 하다 보면 또 에너지의 사용이라든지 또 앞서 말한 것처럼 도시화가 보통 뭐 우리 제주 같은 경우는 강우량과 관련해서 이제 강우를 침수 지역을 계속 막아주는 그런 어떤 시설농이 너무 많아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강우 관련해서도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침수 지역이 많아지고 그런 부분들이 또 같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중앙정부에서 그럼 좀 방향을 조금 더 잡고 지역에서 맞는 어떤 정책들과 좀 매칭을 해서 이렇게 좀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형태의 어떤 정책적 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더딘 것 같고요. 자체적으로는 그 피해에 대응해 주는 정도밖에 지금 뭐 제주도 도정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접근이 현재는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듣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저 역시도 숙제이지만 좀 이렇게 명확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향은 다 알겠는데 그런 방법론적으로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그런 논의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 뭐 기후 위기에 대해서 대응해야 된다. 그리고 좀 이렇게 감소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방향은 다 공감을 하지만 어떻게 가야 될지가 좀 막연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이나 이런 농업, 산업 자체가 지금 변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근데 이 산업 안에서 어떻게 좀 시스템이 또 변화될 것인가라는 고민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얘기하신 것처럼 친환경 농업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지만 가기가 또 쉽지 않고 뭐 남원 같은 지역은 시설이 굉장히 늘어나다 보니까 또 침수 피해가 늘어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또 이런 스마트 농이라고 하는 시설 농을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게 어떻게 가야 되나 굉장히 좀 고민이 되는데 또 한 측면에선 앞서 강승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자동차가 늘어나면서 정비업소들도 좀 피해가 생기고 있고 재생에너지 발전이 또 늘어나면서 석탄 발전 노동자분들의 또 일자리 전환 문제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서 산업 시스템을 변화시켜 나가자라는 이 총론은 존재하지만 어떻게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막연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좀 자유롭게 얘기하면서 풀어보면 좋겠다 싶은데요. 먼저 우리 조천호 원장님부터 말씀 풀어주실까요? 지금 이제 오늘날에 이제 이 위기를 우리가 이제 극복을 하게 될 때 현재 여러 가지 뭐 이해관계가 이제 엮여져 있기 때문에 현재를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아마 우리는 한 발짝도 나가기 굉장히 힘들 거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우리는 저 미래의 그런 기후 위기라고 하는 이 위험 앞에서 그것이 거의 문명이 붕괴가 될 정도의 위험이 지금 있는데 그런 위험 앞에서 현재를 우리는 어떻게 바꿀 것이냐라고 하는 전혀 다른 각도로다가 이 문제를 봐야 되는 것이지 현재 이해관계를 다 고려를 하면서는 굉장히 앞으로 나아가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유엔에서 이제 IPCC라고 하는 곳에서 이러한 어떤 정책적인 이런 기본 자료를 만드는데 거기에서는 기후 회복력 개발이라고 하는 걸 내세웁니다. 아까 앞서 뭐 파리 기후 협정에서 탄소를 저감해야 된다,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된다. 그와 함께 뭐를 하나 더 거기에 덧붙였냐면 2015년에 파리 기후 협정을 이제 유엔에서 맺으면서 그 해에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라고 하는 SDGs라고 하는 것도 함께 이렇게
이제 그 협약을 맺게 됩니다. 그거는 현재 우리 세대가 너무나도 지금 지구를 파괴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사용을 하다가는 우리 다음 세대는 완전히 파괴된, 붕괴된 지구를 물려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걸 지속 가능하게 다음 세대한테 넘겨주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기후 회복력 개발에서 그 17가지의 가치가 있습니다. 미래를 지속하기 위해서. 그중에서 가장 이제 핵심의 가치를 1번 빈곤을 줄인다, 10번 불평등을 줄인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 17가지 가치를 유엔에서 하나의 슬로건으로 정리하죠. 아무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이런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기후 위기의 대응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사회 자체를 보다 정의롭게 만드는 것까지 함께 해야지만이 네. 바로 우리는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를 바라보면 한 발짝도 못 간다. 예. 그러니까 미래 이슈를 지금 현재로 가져와야 된다라는 예. 말씀이신데, 그래서 어쨌든 말씀은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경제적 불평등이 계속 심화되고 예. 있는 데다가 더해서 기후 불평등까지 심화되고 있다라는 예. 것이 또 현실인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현실 적응력, 현실에서 어떤 정책들이 좀 더 필요한지 윤상원 전문위원도 조금 말씀 보탤 수 있습니까? 제주도는 기후위기의 맨 앞입니다. 이 육상의 관점에 보자고 하면 변방 중에 변방이 제주도이긴 하지만 태평양의 관점을 보자고 하면 태평양의 맨 앞에 있는 저희 바로 제주도거든요. 어떻게 보면 강성 의원이 배지 하나 달고 있는데 4.3 배지 달고 있지 않습니까? 동백 배지를 달는데 저는 이 한쪽에 기후 배지 달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에 있는 오영훈 도정, 그리고 도의회 의원들,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한쪽에는 기후 배지를 달고 이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맨 앞에 있는 제주도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누구보다 나서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있으면 제주도 의원들이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어떤 피해를 입는 어떤 불평등한 어떤 사람들이나 국가들이 있다고 하면 제주도에 있는 분들이 손을 같이 잡고 이 문제를 같이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갯녹음 이야기를 했는데 갯녹음 대응 정책이 이런 겁니다. 제주도에서는 인工오초를 갖다 놓거나 바다숲 조성 사업을 하거나 해중림 조성 사업을 한다고 똑같은 사업인데 예를 들어 콘크리트 구조물을 바다에 갖다 놓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도인가 어느 정도 어느 바닷가에 갔더니 할머니 한 분이 해녀 할망에 앉아서 그 골갱이로 그 갯녹음 이거를 앉아서 깨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도민 지원 사업으로 제주 해녀들에게 갯녹음 대책으로 이 갯닦기를 하지만 그걸 보고 있는 제 심정들은 거의 찢어질 것 같아요. 네. 이 할망이 마지막 갯닦기로 홈이 골갱이로 그거를 쪼은다고 해서 이게 갯녹음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주도에 예를 들면 해양 생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예를 들면 해양산업과입니다. 거기 산업과의 해양 생태 담당자가 팀장하고 주무가 딱 두 분입니다. 이 두 분이서 해양 보호구역 관리, 어떻게 남방 큰 놀개 최근 이야기는 생태법인 제도화하는 것들, 공인수면 관리, 기후위기 대응 다 하고 있는데 이래서 어떤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제 제주도에서 정말 이 문제 관련해서 대토론회라도 한번 하자 그러면. 오영훈 지사가 책임을 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직 개편을 하겠다. 인력 예산을 어떻게든 배치를 하겠다. 기후위기 문제 제주도에서 책임지고 한국 사회에서도 어떤 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다. 그렇게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행정체제 개편 때문에 맞춰서 최근에 조직 개편이 일어났지만 기후위기 때문에 조직 개편했다는 소리는 듣지는 못했는데 네. 강우진 대표님 어떻습니까? 저희가 도청을 이제 방어할 생각은 없는데 우선은 이제 기후위기 배지는 제가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겠습니다. 네. 그 도청에도 이미 기후환경국이 있고 네. 또 제주연구원 산하에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있긴 합니다. 근데 작동이 좀 덜 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 제주도에서 아까 기후위기와 관련된 산업별 정책을 세워놓은 건 있어요. 잘 안 되고 있는 게 한계인 거고 잘 되면 되겠죠. 최근에는 법정 계획인 탄소중립 말은 놔줬지만 녹색성장 관련된 기본 이제 계획을 수립 중인데 아쉬운 거는 그냥 일부 몇몇 전문가들의 그냥 개인 아이디어 같아요, 제가 보기에. 도민들 참여를 할 수 있는 좀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정책으로 보면 이미 알고 계시는 기후위기 예산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데 제주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또 그 환경영향평가처럼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일정 기준 이상을 할 때는 사전에 기후위기 영향평가를 받도록 할 수 있는 제도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시급하게 좀 도입을 해서 다른 지역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제주도가 기후위기의 최전선이라고 한다면 오해군 도정이 선도적으로 좀 도입을 해서
그분들과 함께 좀 풀어나가는 과정이 좀 반드시 필요한 상황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얘기하신 게 사실 기후 위기에 대한 영향 평가를 환경영향평가처럼 하도록 됐지만 한 사례를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걸 좀 선도적으로 제주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좀 더 보완하자 이런 말씀이신 겁니까? 그러니까 법률에 따르면은 어쨌든 기후 변화 영향 평가 협의 권한이 있는데 지금은 지방 정부의 권한은 아니거든요. 그럼 제주특별법을 고쳐서 그 권한을 제주도로 가져와서 정말 시급하다고 하면 제주에 맞는 틀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예산도 되게 중요한데 지금 예산할 때 기후위기 예산 시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 예산에서 기후 영향을 다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꼼꼼하게 따져봐서 사전에 그것까지 좀 검토가 돼버리면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낫지 않겠냐라고 이제 제안하고 있는 거죠. 네, 예산과 조직이 있어야지 정책이 또 집행될 수 있다라는 말씀 때문에 조금 전 윤상훈 전문위원님 같은 경우는 기후 위기를 총괄할 수 있는 기구를 좀 만들자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강승희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그거에 따른 조례도 제주도 조례도 제정이 2022년에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후위기 대응기관인 탄소 중립 지원센터가 지금 제주도 연구원에 이제 지정이 되어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가장 큰 숙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 이제 강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현재로서 제주도가 이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어떤 총괄적으로 모든 산업에 그러니까 기후위기에 대한 어떤 영향평가라든지 어떤 개발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긴 하지만 저희 성인지 예산과 관련이나 성별 영향평가가 거의 한 2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굉장히 체감이 잘 안 되는 그런 걸로 보면 기후위기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서 어떤 개발 사업을 보면 어떤 개발 사업 안에는 당연히 뭐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데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만큼의 탄소 배출을 하고 있는지를 다 계산을 해서 탄소 배출량이 이겁니다라고 보여줘야 되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까지 이 평가를 하기가 굉장히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 그리고 모든 사업에 그걸 하기는 우리가 성별 영향 평가에서도 느껴봤지만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는 이제 앞서 우리가 재생에너지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설비는 한 40%가 넘었고요. 네. 그다음에 활용도 이용률도 지금 한 19%, 20% 정도까지 되고 있거든요, 제주도가. 그런데 거기서 나타난 문제가 출력 제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출력 제어를 보완하기 위해서 수소 경제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수소 경제를 하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에너지를 더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의 정책으로는 너무나 한계점을 가져서 국가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국가의 어떤 실증의 사업으로 뭔가 이 아이템을 잡아서 해주지 않으면 저희 지방자치단체만으로 하기엔 굉장히 또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국가와 함께 가야 된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네. 제주의 기존의 사업 구조들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저희가 예를 들면 친환경 관련돼서도 비료 사용이 너무 많고 제주가요. 그래서 그다음에 뭐 양식장들은 또 배출수의 어떤 예를 들어서 수질 오염도를 측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관리해야 되고 근데 그런 비용들이 전부 다 생산 원가에 포함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제주도에 나오는 농산물이라든지 뭐 수산물은 전부 다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으면 또 시장에서의 경쟁률은 또 안 되고 또 정부에서는 물가 안정으로 해서 다 수입을 해버리는 상황. 그러니까 저희는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들을 보완하고 그리고 농산물들을 하고 뭐 수산물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제주만으로서 해결하기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책적으로 재정적으로 제주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라는 말씀이신데 듣고 있으니까 좀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들긴 하는데 근데 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들부터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뭐 독일입니까? 여기는 아주 그냥 한낮에는 지붕 건설하는 노동자들이 일을 못하도록 한다든지 그리고 제주도도 하수 관로에서 들어가서 사망한 노동자가 제법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노동자들이 기후위기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나 혹은 피해를 보는 것이 늘어나고 있다. 또 농업도
뭐 열사병이나 굉장히 좀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사람들의 삶은 지금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데 이 힘든 삶에 대해서 우선 다가갈 수 있는 정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총괄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큰 주제도 필요하지만 구체적 삶에 가닿는 정책들이 또 정치적으로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 뭐 윤상훈 전문위원님 좀 참고할 만한 부분들이 있을까요? 아까 그 제주도정에 기후환경국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차라리 기후재난국으로 좀 바꾸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차라리 좀 들고요. 네. 이 제주도 저희가 제주도 관련돼서 여러 예를 들면 생물 다양성의 문제들을 한번 좀 따져봤었을 때 현재 제주도에서 뭐 자원 총량제 같은 게 지금 시범 사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같은 뭐 이런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과거는 이 경제적 이익과 어떤 이 자연 보전이라는 생태계 보전이라는 것들이 계속 상충되는 의미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앞서 뭐 유엔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도 네이처 파저티브 예를 들면 자연에 부하를 가하는 어떤 기업들에게는 더 이상 보조금을 지급을 하거나 어떤 지원들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자연, 예를 들면 네이처 파저티브의 어떤 방식들을 계속적으로 취하게 될 텐데 제주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생태계 지불제 서비스라든지 혹은 뭐 자연자연 총량제를 확대한다든지 지금 해양보호구역 확대가 전 세계적으로 2030년까지 30% 이야기를 하는데 제주도 바다만 보면 0.3%도 안 되거든요. 그 2030년까지 30% 어떻게 늘릴 겁니까? 이미 전 세계적으로는 자연 기반 해법으로 기후위기 대응들을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 자연들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나온 수질 자료를 보면 제주도 바다 청정바다 아닙니다. 거의 2급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바다 제주도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옛날 이야기인 되게 위기 상황에서 실제 이 생물 다양성 보전들이 어떻게 경제적 이익으로 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좀 심도 깊은 논의 고민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천호 원장님, 지금 곧 총선이 앞두고 있는데 총선에서 지금 뭐 거대 양당이 기후위기 얘기는 지금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후위기의 영향이 전혀 받지 않는 총선이 될 거다라는 얘기도 또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네. 어쨌든 결국은 이게 앞서 우리 강승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정책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본다면은 이번 총선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띌 것 같은데 이 정치의 변화를 가져오게 할 어떤 요인들 혹은 또 관심을 끌 만한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이슈들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뭐 대한민국은 솔직히 기후 위기보다도 우리의 그런 정책 결정자들, 정치가들이 이 위기를 제대로 인식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커다란 지금 위기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엔 차원에서도 끊임없이 이와 관련된 이러한 여러 가지 이런 시스템들이 하나하나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아리백, 재생에너지 100%로 물건 만들지 않으면 그런 거 취급하지 않겠다.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됩니다. 탄소국경 조정제도 이거는 지금 이건 뭐냐?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 1톤을 배출하면 기업이 10만 원의 비용을 냅니다. 자, 대한민국 정부는 이 기업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1톤 배출하면 한 1만 원 정도만 내게끔 됐어요. 바로 그거를 유럽연합이 우리에게 너희들은 1만 원밖에 안 내고 물건 만들었지. 우리는 9만 원을 내는데 나머지를 관세를 지금 때리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탄소국경 조정 제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실시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는 그 관세를 내면서 수출을 해야 된다. 그만큼 우리는 가격 경쟁력을 잃는다는 걸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돈은 우리도 1톤 배출할 때 10만 원의 비용을 냈다라고 하면 어찌됐든 그 돈은 우리 안에서 도는 돈일 텐데 생돈을 갖다가 유럽연합에 바쳐가면서까지 수출을 해야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그래서 이 기후위기를 대응한다라는 거는 뭐 인류에도 좋고 기후위기 그것도 그렇지만 당장 우리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의 영토 안에서 우리 식량, 자원, 에너지를 공급받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네. 세계 주류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지만이
바로 오늘의 삶을 유지를 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나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세계가 변하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지금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 이러한 정치 시스템을 우리가 갖고 있다.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의 최대 위기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 바로 시민이 깨어나서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지금 정치적 압박을 가해야만 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의 정치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다라는 말씀 굉장히 좀 아프게 들리는데요. 이게 좀 저희가 오늘 토론하면서 좀 느끼는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논의해야 될 지점들이 많은데 지금 너무 더디게 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저희 토론도 좀 더딘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정리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한 30초 정도씩만 정리 말씀 듣고 오늘 토론 이렇게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성희 의원님. 네, 그래도 제주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그 도시로 예비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올해 되면 이제 최종 이제 그 지정이 되면 제주도에서도 굉장히 정책적으로 탄소 중립을 위한 도시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필 거고요. 또 환경 교육 도시도 지정이 됐기 때문에 환경 교육과 관련해서 이 기후 위기가 가장 큰 이슈로 환경 교육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도민분들이 어찌 됐든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런 책무에 대해서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장 2026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토론회 곧 열어주실 거죠? 이런 관련해서.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조천호 원장님. 네, 우리 대한민국 사람도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행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비참한 이유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바로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걸로 우리의 공동체를 지금 부수고 있고 우리의 지구의 환경을 지금 부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지금 벗어나서 바로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이러한 상상을 해내고 바로 그러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기후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새로운 세계로 전쟁을 해야 되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강호진 대표님. 예, 그동안 이제 재생에너지 정책을 다루음에 있어가지고 결과론적으로 기업 측면에서는 다 대기업 중심이었거든요. 근데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기업이 반드시 전 대기업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자원수산 가게부터 에너지 할인마을까지 해서 마을 단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져서 실제 도민들 곳곳에서 이 기후위기 문제를 직접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방향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상원 전문위원님. 기후위기나 생물다양성의 위기는 제주도민의 삶의 위기로 곧 닥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단순하게는 보말 칼국수, 다 전복 칼국수를 업종 전환하고 있습니다. 몽국 끓이려고 하는 모자반이 없습니다. 옥돔 미역국 끓여야 되는 미역을 다 저기 기장 완도에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제주 해녀 이 세계 식량농업기구에서 이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됐다고 이야기인데 앞으로 현장에서 해녀들 보기 힘들 겁니다. 아마 박물관에 박제처럼 남아있을 가능성들이 굉장히 크다. 또한 이 기후위기 생물다양성의 위기는 제주도에 재난재해 방식으로 금방 찾아올 것입니다. 준비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말씀 굉장히 좀 무겁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해 주신 우리 강성희 의원님, 그리고 조천호 원장님, 강호진 대표님, 윤상훈 전문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후위기가 한국만의 혹은 제주만을 비켜가는 이슈는 아닐 건데 실효성 있는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안타까운 말씀 많이 나눴습니다. 정치가 가장 큰 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말까지 좀 가슴에 많이 남는데요. 앞으로 기후위기가 재난 대응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제주 사회 전환으로 논의되길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